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마지막 날 러브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2월 마지막 날 증시 토크 주제는요, 어떤 주제로 잡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 이번 상승장이, 자, 시청자분들은 언제부터 시작되신 것 같습니까? 2013년? 2015년? 그때 아니죠. 좀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2009년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상승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된 거의 10년에 가까운 상승장. 그 10년, 10년이면은 우리 십진법을 사용하는 사람 관점에서는 이게 열이라는 숫자가 큰 의미를 가지는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지금까지 이어졌던 그런 상승장이 과연 그 모습이 마지막에 어떻게 나타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증시 토크 2009년부터 시작된 장기 상승장의 마지막 모습 어떤 그림일까? 예. 자, 어떤 회원님들께서 질문 하나를 해주셨습니다. 이 글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블로그 러브펀드 이성수의 평지풍파 금융사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카페, 다음 카페에도 있습니다. 러브펀드 이성수와 함께하는 주식투자. 예, 요 카페와 그리고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요, 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잠깐 주제에서 벗어났네요. 자, 2009년부터 시작된 장기 상승장 마지막 모습은 어떨 것인가? 자, 그런데 앞서 언급드린 대로 10년 주기론이 우리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2018년 올해가 하나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투자자의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우리나라에서는 888의 공포가 있기 때문이죠. 예. 뭐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 10년 전인 97년에서 98년에 IMF 사태, 요거는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에 걸쳐서 지금 기억에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죠. 그리고 그 전인 10년 전인 80년대 후반에는 뭐 88년은 아니었습니다. 88년 상승장, 89년 상승장 이어지다가 89년 한 중반부터 해서 꺾였는데, 자, 80년대 후반부터 꺾인 강세장. 근데 그 후에 약세장이요, 뭐 얕게 끝난 게 아니고 한 반토막 수준으로 증시가 폭락하면서 90년 깡통계좌 사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전인 70년대 후반에는 오일 쇼크,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정성, 그러한 이슈들이 있었죠. 매 10년마다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2018년에도 증시에 어떤 큰 변곡점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데, 또 때마침 미국에서는 시장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바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높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다 보니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심리도 커지고 있죠. 자, 그러면요,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미국 증시가 10년 상승장으로 끝나는가, 이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결과만 일단 보면요, 미국 증시가 10년 상승장으로 끝난 것은 꼭 아닙니다. 예전에는 20년 강세장도 수시로 있었기 때문이죠. 자, 2차 대전이 시작된 후인 1942년부터 해서 66년까지의 20년이 넘는 강세장, 거의 뭐 사반세기 동안, 사반세기라고 하니까 참 올드한 용어입니다. 사반세기 동안 강세장이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80년대 초반부터 해서 2000년까지 20년 가까운 강세장이 있었습니다. 뭐 중간에 87년 블랙 먼데이가 있긴 했지만, 그건 플래시 크래시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락했다 바로 회복을 했죠. 그래서 20년 동안의 강세장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요것만 본다면은 뭐
이번 10년의 상승장이 무조건 부담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20년 상승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상승장이 연장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도 또 확신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 시점에는 금리 임계치에 대한 불안감이 증시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고, 자주 강조드렸던 장단기 금리차, 이것도 불안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는 계속 증시 버블론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신용융자, 주식 투자라는 신용융자 잔고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 10년 주기론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감세 선물을 던져줬고 1조 5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도 또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마지막 또 불꽃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요, 증시의 마지막 끝자락인지 혹은 더 연장될 것인지 그 양방향을 단언해서 확정적으로 생각하려면은 오히려 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이 기간 중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과거 선례에서 우리가 단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국의 강세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강세장 약세, 상대적인 강세, 상대적인 약세가 번갈아면서 나타나는데, 한국 증시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 이후에는 제법 깊은 글로벌 약세장 내지는 이머징 국가의 약세장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도표를 하나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좀 중간에 띄엄띄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86년부터 해서 89년 우리나라에 초강세장이 있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100포인트대 중반에서 1000포인트대까지 올라갔죠. 거의 한 7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요 시기 때 미국장이 강세장이긴 했지만 한국 증시의 강세장이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90년부터 해서 92년까지 침체장이 왔고, 요 때는 정말 한국에서 주식 투자한다는 가정들은 패가망신했습니다. 깡통 사태, 깡통 계좌라는 단어가 이때 표준 명사화 될 정도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90년 초 이후에 잃어버린 20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살벌하죠?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살벌한 시기에 왔어요. 그리고 92년에서 94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100% 넘어가는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요때 미국도 강세장이긴 했지만 10% 정도 상승하는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그 강세장 이후엔 IMF 사태까지 엄청난 충격이 우리나라에 발생했습니다. 그 기간 미국은 강세장이었는데, 얼마나 강세장이었냐면 당시의 연준 의장이었던 그린스펀 의장이 이건 비이성적인 과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강세장이 지속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적인 약세가 있은 후에 우리나라 증시는 98년 특히 2003년부터 해서 2007년 그 시기에 미국 증시보다 매우 강한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미국 증시가 특히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한 50% 정도 상승할 때 우리나라 시장은 엄청났죠. 500포인트 부근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 상승률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는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2009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특히 2011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박스권 장세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었습니다. 이거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그렇다면은 2018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약세장으로 꺾이게 되면요, 상대적인 강세를 우리나라가 보인다고 해서
아주 화려한 불꽃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데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혹시 마지막 글로벌 증시의 불꽃은 한국 증시에서 터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시장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7년간의 박스권 장세로 인해서 너무도 높아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 매력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두 가지 그림이 공존해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그 D-Day, 둠스데이가 10년 주기론에 의해서 올해, 그리고 하필이면 장단기 금리차가 올해 후반에 역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D-Day가 연장되는 그런 상황과 함께 우리나라 증시가 마지막 불꽃을 좀 길게 태울 수도 있습니다. 공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실제 이러한 양쪽을 고려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칼로 딱 잘라서 강세가 이어집니다, 또는 약세로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요, 전략의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자산 배분 전략과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은 올해의 투자 키포인트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요,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한 후에 만약에 약세장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죠. 뭐 심각하게 반토막 날 증시에서 그래도 그거보단 양호하게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상승장이 연장되었을 때 그래도 일정 부분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 상승장을 라이딩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보통 우리 투자자분들 보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100% 현금 아니면 100% 주식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도로 그렇게 결판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자, 만약에 100%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 둠스데이가 찾아온다면 정말 치명적이겠죠. 한편으로는 100% 현금화를 했어요. 난 겁이 나서 100% 현금화해요 했다가 1년 정도라도 마지막 불꽃 장세가 펼쳐지면요, 사람 애간장 녹고 결국은 가장 꼭지점에서 추격 매수하다가 상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것이 바로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제가 계속 증시 토크를 통해서 이야기 드립니다만, 뭐 단순하게 비율 전략, 50대 50 전략도 좋고, 뭐 밸류에이션을 이용한 전략, 자산 배분 전략도 좋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언급드렸던 모멘텀을 활용한 모멘텀 스코어를 이용한 자산 배분 전략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자, 무리한 자금으로는 지금 시점부터는 좀 투자를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한 자금이란 것은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상승장의 연장 확률을 50%, 그리고 이제부터 조종이야라는 조종장의 확률을 50%라고 생각한다면요, 자, 무리한 자금으로 배팅한다는 것은 우리가 홀짝놀이에서 동전 앞면 뒷면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박과 다름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둠스데이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예, 뭐 몇 년 더 연장될 수도 있고, 또는 올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자산 배분 전략을 꼭 챙기시고, 그리고 빚을 이용한 투자, 레버리지 투자는 철저하게 이제는 피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글 마지막에요, 이런 멘트를 제가 적었어요. 만약에 D-Day가 찾아오면 증시, 부동산 모두 하락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보통 부동산을 무조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경제가 침체되고 증시가 하락하면요, 부동산도 같이 하락합니다. 아닌 것 같다고요? 예, 우리가 쉽게 KB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셔서 2008년부터 해서 2012년 사이에 침체장 때, 부동산 침체장 때
가격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혹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 들어가셔서 조회 보시면요, 생각보다 그 폭이 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라도 디데이는 늦게 오는 게 좋고, 요런 관점에서 부동산도 그리고 주식 시장도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하기, 좋아하기 항상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3일절로 쉬고 3월 2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